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어느 집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 감사, 부정 대신 긍정, 절망 대신 희망, 우울한 날을 맑은 날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당신의 미소일 겁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글에 도취되고 우리말에 덕분이라는 말과 너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준다고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입니다. 그는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승리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여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여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저의 선생님이 되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남들 같으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요 모양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을 상황을 덕분에로 둔갑시켜 성공의 비결로 삼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고 그에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덕분에를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부정적으로 한탄하며 탄식하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가 오늘 이후에는 덕분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령 인사드립니다. 저희 라디오의 주제는 길고양이입니다. 길을 다니시다가 공원을 산책하시다가 고양이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아이들이 바로 길고양이 아이들이랍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풀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고양이를 생명으로 존중해주고 우리와 함께 지낼 이웃으로서 받아들일 때까지 저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길고양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며 길아이들을 챙기시는 캣맘, 캣데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활동하고 계도하다 보면 분명 우리가 원하는 세상, 길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늘 캣맘, 캣데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입니다. 1988년 발표되었던 푸른 하늘의 1집 수록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유영석이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교회에서 만난 짝사랑의 안타까움의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 노래 듣겠습니다.
가슴을 열어보자. 스치는 바람 보며 너의 슬픔 같이 하자. 너에게 있던 모든 괴로움들을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은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너에게 있던 모든 괴로움들을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은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겨울바다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고양이 기원과 역사입니다. 고양이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동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개와 달리 고양이는 다소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그 기원과 전파 과정이 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과 고양이가 전통 문화와 민간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언제 한국에 전해졌을까요? 한국에서 고양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양이는 외래종으로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고양이가 설치류를 잡는 동물로 인식되었으며 주로 곡물 창고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삼국시대 무렵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고양이가 한반도로 유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곡물 창고를 지키기 위해 고양이가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일본에서도 고양이는 중국에서 유입된 동물로 주로 불교 전파와 함께 소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해질 당시 고양이도 함께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주로 농경 사회에서 곡물 창고를 지키는 중요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곡물 창고의 수호자 역할을 한 것이죠. 동업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많았고 이를 노리는 설치류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설치류를 퇴치하는 동물로 사랑받으며 농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이는 개처럼 집 안에 머무는 동물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당과 들판을 오가는 동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이는 고양이의 독립적인 성격이 한국 전통 사회에서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길고양이와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했고요. 옛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는 개와 달리 사람에게 덜 의존적이면서도 설치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럼 고양이에 대한 민간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 고양이는 다소 양면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양이는 곡물을 지키는 동물로서 풍요와 복을 상징하였고요. 그러나 고양이의 빛나는 눈과 은밀한 행동은 때로는 미신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했답니다. 고양이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의 전래 동화와 민담에서는 고양이가 도깨비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와 종종 연결되곤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도깨비나 악귀를 쫓아내는 수호자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반면 고양이가 마녀나 도깨비와 함께 나오는 불길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고양이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동물로 여겨졌다는 언급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문학에서 고양이는 종종 등장하며 농가의 설치류 문제 해결사로서 언급되었습니다.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에 고양이는 실용적인 동물로 묘사가 되었고요. 또한 고양이는 주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는 전통 한국 민화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민화에서 고양이는 쥐와 함께 그려지며 쥐를 쫓는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농경 사회의 문제 해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책을 함께 그린 그림은 지혜와 학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민화 속 고양이는 가정의 보호자이자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그럼 현대 한국에서의 고양이 어떨까요? 길고양이와 공존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길고양이들이 도심과 농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고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고양이와 인간 간의 공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고양이는 자유로움, 독립, 그리고 힐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고양이는 독립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동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고양이 관련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의 인기는 고양이가 현대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동물이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고양이는 어떤 존재였나? 고양이는 삼국시대의 외래종으로 한국에 유입된 이후 곡물 창고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며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민간신앙과 예술에서도 고양이는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거나 때로는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고양이는 단순한 실용적인 동물을 넘어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머물며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 고양이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과의 공존을 더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부터 고양이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던 이웃이자 동업자였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이 요즘은 왜 사람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길고양이의 생명을 지키며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길고양이는 그럼 모두 유기동물이었을까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가 유기된 고양이거나 유기된 고양이의 2세대 또는 3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고양이 중 일부는 과거에 인간이 버린 유기동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고양이가 유기동물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공존하며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든 살아왔습니다. 조선시대 풍속화나 기원전 문화권의 벽화에서도 우리가 아는 코숏, 한국 토종 고양이를 우리가 코숏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코숏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쥐를 잡는 역할을 했고 자연스레 마당이나 주변 녹지에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대에 들어 길고양이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음식 쓰레기 등 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과 논리적 반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캣맘 활동에 대한 비난과 민원은 늘어나고 있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밥주기에 대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고양이와 공존의 필요성.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고양이는 쥐와 같은 해로운 동물 개체수를 억제해 전염병과 세균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수구에서 번식하는 쥐는 고양이의 존재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며 이로 인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이 높아집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생존합니다. 이는 쓰레기 봉투를 찢거나 배설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반면 캣맘들이 관리하는 경우 고양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먹이를 공급받아 음식물 쓰레기에 접근하지 않고 도시의 청결도를 높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TNR의 중요성. 제가 방송마다 TNR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TNR은 참 길고양이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캣맘 활동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캣맘들은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번식을 방지하고 고양이들의 영역 싸움과 울음소리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길고양이에 대한 행정적 한계. 길고양이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시각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를 야생에서 자생할 수 있는 동물로 분류해 행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인간의 환경에 적응한 동물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시 길고양이에 대한 조금 더 정보를 정확히 아신 다음에 행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종으로서 지켜주고 우리 길고양이들의 안전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고양이는 유기된 품종묘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품종묘뿐 아니라 코숏을 포함한 모든 길고양이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야생동물로 분류되는 너구리도 관심 대상으로 관리받고 있는 만큼 길고양이에 대한 무관심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캣맘 활동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캣맘 활동을 비난하거나 길고양이를 유기동물로만 호소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에서 공존해야 할 존재이며 밥을 주는 행위는 도시의 위생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캣맘들은 TNR 활동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고 고양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길고양이를 단순히 유기동물로 보지 않고 공존의 동반자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고양이는 단순히 유기동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오랜 시간 함께 공존하며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정서적 호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캣맘 활동은 길고양이의 생존을 돕는 동시에 도시 환경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텃새들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한 상황으로 길고양이 및 우리 이웃 동물들인 야생동물들과의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 함께 더 개선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캣맘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캣맘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개인 또는 단체로 먹이를 제공하거나 치료를 돕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길고양이의 생존을 지원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동물 보호와 복지의 실천이라는 긍정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특히 길고양이로 인한 위생 문제, 소음 등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해를 초래하여 이로 인해 캣맘 활동 자체가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캣맘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캣맘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길고양이로 인한 환경 문제. 캣맘이 제공하는 먹이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비둘기 등 다른 동물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관리되지 않는 먹이는 부패하여 악취를 유발하며 이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주변 주거지나 공원 등에 배설물이 늘어나 위생 문제가 악화되기도 하지요. 두 번째,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한다. 길고양이에게 꾸준히 먹이를 제공할 경우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아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지역 내 길고양이 밀집도를 높이고 고양이 발전기,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사용 문제. 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나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주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하죠. 네 번째, 생태계 교란. 길고양이는 주변의 조류, 설치류, 양서류 등을 사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주민들이 이를 생태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캣맘 활동의 비공식성. 캣맘 활동이 주로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주민들은 자신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갈등 완화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캣맘 활동을 체계화시키자. 캣맘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식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자체와의 협력하여 지역 내 공공급식소를 지정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먹이 제공을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캣맘 활동가들을 등록하고 이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중성화 프로그램 강화. 중성화 프로그램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내 모든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체수 증가와 질병 확산을 방지합니다. 중성화가 완료된 길고양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먹이를 제공하도록 하여 개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캣맘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캣맘이 모여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길고양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캣맘 활동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길고양이와 주민 간 공존을 위한 환경 조성. 길고양이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가 특정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배설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5번째,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병행 대책. 길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협회, 캣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의견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결론은 상생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중요하겠죠. 캣맘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길고양이 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캣맘은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캣맘 활동의 체계화, 중성화 프로그램 강화, 주민과의 소통, 생태계 보호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대화하고 주민과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필원의 첫 리메이크 앨범 슬픈 영혼식인데요. 추억을 알리다, 가끔 바보 멍청이로 이름을 알린 필원이 조성모의 슬픈 영혼식을 자신만의 감정으로 표현한 노래인데요. 슬픈 영혼식은 90년대 말 발라드 황제 조성모가 메가 히트작으로 26년 만에 리메이크된 노래입니다. 필원의 거친 보이스로 재해석한 슬픈 영혼식은 원작의 색채를 살리며 더욱 직관적인 편곡 사운드로 듣는 이로 하여금 26년 전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곡입니다. 아마 오셨을 텐데 우릴 위해 축복해줄 사람들 그냥 그렇게 믿어 우리밖에 없다고 여기면 안 돼. 이제 서약해야 해. 일생 동안 사랑하겠노라고. 넌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두 번 말하면 되니까. 눈물 흘린 거니 내 품에 안에 네 사진이 젖혔어. 왜 좋은 날에 울어 너까지 이제 마지막 네 소원이었었잖아.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당신도 할 수 있다. 길고양이 밥주기 완벽 가이드입니다. 길고양이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밥주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일단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급식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이웃과의 갈등도 고려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간다면 여러분도 길고양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길고양이 밥주기의 올바른 장소와 시간 선택하기. 여러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밥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바른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적절한 장소 선택하기. 먼저 장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길고양이들의 안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에서 최소 10m 이상 떨어진 곳을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고양이들도 좀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밥을 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실제로 길고양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도로 근처 급식소에서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충격적이죠. 또 하나, 물가나 습한 곳은 피해 주시고요. 습도가 높으면 음식이 빨리 상하고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78%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건조하고 깨끗한 장소를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간 선택하기. 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도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가 좋습니다. 왜냐고요? 길고양이들의 활동 패턴과 맞아떨어지거든요. 고양이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길고양이들은 새벽 4시에서 6시, 저녁 6시에서 8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에 맞춰 밥을 주면 좋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번 정한 시간은 꾸준히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한답니다. 실제로 일정한 시간에 밥을 주면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5%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밤 10시 이후엔 가급적 밥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야간에 활동하는 고양이들 때문에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밤 10시 이후에 고양이 소리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밤 10시 이후에는 본인의 안전과 주민을 위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밥 주는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엔 해가 길어져 고양이들이 더 오래 활동하니까 밥 주는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고요. 반대로 겨울엔 해가 일찍 지니까 조금 더 일찍 밥을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계절별로 조절하면 고양이들의 생체 리듬에 더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계절에 맞춰 급식 시간을 조절한 지역에서는 길고양이들의 건강 상태가 10% 이상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급식소 주변 청결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급식소 주변 청결도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준 후에는 꼭 주변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남은 음식이나 쓰레기를 그대로 두면 해충이 생길 수 있고 악취로 인한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결하게 관리된 급식소 주변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민원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고려할 게 좀 많죠? 하지만 이런 점들만 잘 지켜도 길고양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길고양이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니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요? 길고양이 밥주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장소와 시간을 잘 선택하면 고양이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공존이 가능할 겁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고양이들을 위해 밥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고양이에게 아무 음식이나 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야옹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 가득한 음식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식성을 이해하자. 먼저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도록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료나 습식 캔 사료가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고양이용 사료는 대부분 고양이의 영양 요구량에 맞춰 제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좋은 사료 고르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료를 고를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단백질 함량이 최소 30% 이상, 지방 함량은 15에서 20%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한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타우린은 고양이의 심장 건강과 시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습식 사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70-80% 높아서 고양이의 수분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길고양이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답니다. 그럼 주의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사람이 먹는 음식은 어떨까요? 조심해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선이 고양이에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생선에는 티아미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오히려 고양이의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선 뼈는 목에 걸리거나 내장을 찌를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한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초콜릿, 양파, 마늘, 포도, 건포도 등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콜릿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은 고양이의 심장과 신경계에 심각한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초콜릿은 고양이에게 주지 마세요. 안전한 간식 옵션. 그렇다면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안전한 간식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삶은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흰자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급식소 관리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만들 때는 항상 신선한 물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수분 섭취는 고양이의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신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식은 항상 새 것으로 주시고요. 특히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한 음식은 고양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급식소의 그릇은 자주 세척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죠.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하면 청소도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체중도 신경 써주세요. 과체중은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평균적인 성인 고양이의 하루 필요 칼로리는 약 200-300kcal라고 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의 경우 정확한 나이나 계산 상태를 알기 어려우니 너무 많이 주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에게 안전하고 영양 가득한 음식을 고르는 법 좀 알겠죠?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길고양이들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노력해서 모든 고양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순순히가 부른 살기 위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가슴이 뛰는 건 그대가 내 마음에 다녀갔었나봐. 우리 사랑은 또 스쳐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을 불러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도 기다릴게 여기서 언젠가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왜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지 그렇게 가슴 아파야 했는지 달려가 또 말해주고 싶어. Oh yeah.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도 기다릴게 여기서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언젠가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널 사랑해서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까봐 연기처럼 네가 사라질까봐 난 두려워.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해준 사람 바로 그대입니다. 눈물마저 고맙습니다. 그대가 준 것이니까 그리움조차 나는 행복해서 살기 위해서 널 사랑해. 여러분, 길고양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급식소는 우리 동네의 고양이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급식소 위치 선정. 급식소의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양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면서도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를 골라야 하겠죠. 보통 주택가 골목이나 공원 구석이 좋고요. 아파트는 산책로 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공간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곳이면 더더욱 좋겠죠. 자, 이제 급식소를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플라스틱 상자나 나무 상자를 이용하면 돼요. 크기는 최소 50cm, 30cm, 30cm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 정도 크기면 고양이 두세 마리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식소 바닥에는 구멍을 뚫어주는 걸 잊지 마세요. 빗물이 고이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닥에서 10cm 정도 높이에 받침대를 달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급식소 내부는 어떻게 꾸밀까요? 먼저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아주세요. 스테인리스 재질이 좋고요. 왜냐하면 세척이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릇은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자, 이제 급식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서 음식을 채워주고 주변을 청소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급여를 하는 게 좋고요. 음식을 너무 많이 놓지 않는 것도 주의할 점이고요. 왜냐고요?
음식이 상할 수 있고 해충이 꼬일 수 있으니까요. 적정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 한 마리당 150에서 250g 정도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급식소를 찾는 고양이 수에 맞춰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급식소 주변 청소도 잊지 마시고요. 주 1, 2회 정도 소독약으로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4% 농도의 염소계 소독제를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록인데요. 급식소를 찾는 고양이들의 수, 특징, 건강 상태들을 기록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혹시 아픈 고양이가 있다면 빨리 발견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죠. 급식소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변 이웃들과의 소통입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길고양이 급식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해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급식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길고양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TNR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 활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TNR과 급식 활동을 병행한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3년 만에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마지막으로 급식소 관리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만든 급식소에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고양이들을 보면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길고양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볼까요? 함께라면 더 많은 고양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이 길고양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동물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길고양이들에겐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길고양이가 아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둘기를 조류로 지정해 비둘기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비둘기들과의 공존은 어려운 걸까요? 집비둘기, 조류로 남아야 하는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 특히 집비둘기는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올림픽과 같은 세계 대회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집비둘기는 조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천떡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 해결책일까요? 집비둘기의 유해조류 지정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집비둘기가 유해조류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집비둘기가 유해조류로 지정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환경에서의 피해로 집비둘기들의 분변은 산성이 강해 건물과 문화재를 부식시키며 깃털과 같은 잔해물이 도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서식 밀도 문제로 인간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공급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도심 공원과 빌딩 숲에서 밀도가 과도하게 높아졌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일부 시민들은 비둘기가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비둘기를 경계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집비둘기의 유해조류 지정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과학적 근거의 부재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비둘기가 질병의 온상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도시환경에서의 피해라고 말하는 건물과 문화재 부식의 논점에서 보면 산성비가 더 피해 범위는 크게 존재하는데 분변이 정확히 어떻게 수명을 줄이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시멘트 건물이 분변에 의해 부식된다면 남아나는 건물 또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미국 비둘기 수의사협회는 비둘기가 애완동물과 비슷한 수준의 세균을 보유하며 인간에게 질병을 옮길 확률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둘기가 질병을 퍼뜨리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집 비둘기를 유해조류로 지정함으로써 포획, 사살 등의 비인도적 방식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독곡물이나 충기 사용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영역동물로 특정 지역에서 포획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유입되는 진공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포획과 사살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집비둘기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집비둘기의 권리와 인간의 편익이 상충하는 건데요. 집비둘기는 인간과 오랜 시간 공존해온 동물로 도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유해조류로 지정됨으로써 이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동물권 단체들은 이러한 접근이 비둘기의 생태적, 윤리적 가치에 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 비둘기로 인한 환경오염, 미관훼손, 건물 부식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집 비둘기 개체수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비둘기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방식은 인도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비둘기가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집 비둘기 문제는 단순히 유해조류로 지정하고 포획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비둘기와 공존할 수 있는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인데요. 첫 번째, 개체수 조절. 불임사료 제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는 불임사료를 제공해 비둘기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번식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위스 파리 등에서는 비둘기 둥지에서 알을 수거하거나 부화하지 않도록 가짜 알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하되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먹이 제한의 필요성과 효과를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과학적 실험에 따르면 먹이 제한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서식지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비둘기 전용 쉼터 설치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원마다 대형 비둘기 집을 설치해 비둘기가 정해진 장소에서만 서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접근을 제한하는 스파이크 설치, 처마 구멍 봉쇄 등 비둘기의 서식지를 정리해 인간과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둘기의 생태와 개체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민원만으로 유해조류로 지정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비둘기의 유해조류 지정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불과합니다. 비둘기는 인간과 오랜 시간 공존해온 동물로 단순히 해로운 존재로 치부하기에는 그 생태적, 윤리적 가치가 큽니다. 비둘기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둘기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이 가벼워지는 순간 인간 역시 그 무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저 주입된 정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몰려있으면 뛰면서 쫓아내기도 했고요. 저에게 주입된 정보는 지상의 쥐처럼 인간에게 해롭다. 있어서는 안 될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된 정보들이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에 대해 알게 되고 조사도 해본 결과 인간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한 가여운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되어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 함께 공존해야 하는 세상이 어려운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그날까지 저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며 저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해준이 부른 미인입니다. 그럼 이해준의 미인 들으며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 늘 하던 짧은 인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글픈 거니. 눈물이 두 뺨 위로 흘러내릴 때 그때서야 이별인 줄 알았어. 제발 가지 말라고, 차갑게 떠나지 말라고 가슴 아프도록 외쳐보지만 너는 떠나간다고, 나의 손을 놓는다고, 나를 두고 돌아서 버린 너.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신 만나지 못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울며 다짐을 해봐도 떠나가는 네 얼굴 보고 싶은 내가 정말 싫어. 모두 꿈일 거라고, 깨면 다 돌아올 거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보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